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으나 돌아온 건 찬밥 신세, 눈물 마를 날 없는 오복자의 서글픈 칠순. 하지만 저 낡은 앞치마 깊숙한 곳, 가족들의 운명을 단숨에 뒤집을 거대한 비밀이 숨죽이고 있다. 철저하게 모두를 속이고 시작된 70세 노인의 위험천만한 이중생활. 과연 그 가면 뒤에 감춰진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70번째 생일을 맞은 오복자 여사의 아침 밥상에는 미역국 대신 차가운 편의점 샌드위치 한 조각과 우유 한 잔이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장남 창훈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말합니다. 어머니, 요즘 트렌드는 소호식인 거 아시죠? 촌스럽게 미역국 끓이고 잔치 벌이는 건 환경 파괴입니다. 가볍게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대학 시간 강사인 창훈은 밖에서는 지성인 대접을 받지만 실상은 빚더미에 앉은 에듀푸어입니다. 자식들을 명문 국제학교에 보내고 본인은 외제차를 굴리느라 이미 제2금융권 대출까지 손을 댄 상태입니다. 겉만 번지르르하지 속은 골물대로 골문 아들이 오늘따라 어머니 집을 매의 눈으로 훑어봅니다. 어머니, 이 집 말이에요. 혼자 쓰시기엔 너무 넓고 비효율적입니다. 난방비도 아깝고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들어와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안방은 제가 서재로 쓰고 어머니는 볕 잘 드는 베란다 쪽 방을 쓰시면 딱 좋겠네요. 효도를 빙자한 집 점거 선언입니다. 월세를 아끼고 어머니의 연금까지 관리하겠다는 속셈이 훤히 보입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 미영이 젖은 손을 닦으며 거듭니다. 그녀는 복자가 입고 있는 낡은 스웨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코를 찡긋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그 옷 좀 버리세요. 옷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요. 애들 정서에도 안 좋고 저희 그이 체면도 있잖아요. 수거함에 내다 버리세요. 복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옷은 10년 전 죽은 남편이 시장에서 사준 마지막 선물이라 구멍난 곳을 기워가며 입던 옷이었거든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손발이 다 닳았는데 이제 와서 짐짝 취급이라니 서러움이 북받칩니다. 복자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눈물을 꾹 누르고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다 맞다. 내가 냄새나는 늙은이라 미안하구나. 복자는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어 정처 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옛날 국밥 장사를 했던 시장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다 철거되고 공원 벤치만 덩그러니 남은 곳입니다. 찬바람이 부는데 복자 씨의 마음엔 더 시린 바람이 붑니다. 영감, 나 칠순인데 밥 한 끼 따뜻하게 못 얻어먹네. 당신 보고 싶어 죽겠어. 벤치에 앉아 훌쩍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복자 씨 앞에 멈춰섭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눈물을 훔치는데 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들이 내립니다. 그들은 복자 씨 앞으로 다가오더니 약속이나 한 듯 90도로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오복자 여사님이십니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복자 씨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무리 중 가장 점잖아 보이는 중년 남성 최 변호사가 품에서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돌아가신 김무성 회장님의 유언을 집행하러 왔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을 기억하시는지요? 떨리는 손으로 받아든 사진. 그곳에는 10년 전 이 시장 바닥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꾀재재한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뒤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장 추운 날,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준 유일한 여인. 복자 씨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저 배고픈 노인에게 밥 몇 끼 준 게 전부인데 회장님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최 변호사는 놀란 복자 씨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복자 씨의 인생에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입니다. 이건 꿈이야 아니면 당신들 사기꾼이지? 국밥 몇 그릇 줬다고 200억을 준다는 게 말이 돼? 복자 씨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만 터뜨립니다. 평생 10원 한 장 아끼려고 콩나물 값도 깎으며 살아온 인생인데 200억이라니요. 이건 로또에 10번 당첨되어도 만져보지 못할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복자 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하자 최 변호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회장님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하셨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식당 앞을 서성이던 노숙자 시절, 냄새난다고 다들 피하던 자신을 가게 안으로 잡아 끄신 분이 바로 오복자 여사님이셨으니까요. 10년 전 겨울, 복자 씨의 국밥집 풍경이 떠오릅니다. 김 회장은 며칠을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었지만 주머니엔 먼지뿐이라 가게 밖에서 침만 삼키고 있었죠. 복자 씨는 그런 김 회장을 보자마자 대뜸 팔을 잡아 끌어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그러고는 펄펄 끓는 국밥 한 그릇을 듬뿍 퍼서 공짜로 내주었습니다. 어서 드슈. 돈은 됐으니께 속부터 채워요. 그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던 양복 입은 손님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줌마, 아니 밥맛 떨어지게 거지를 들이면 어떡해요? 냄새나서 못 먹겠네. 당장 내보내요. 보통 주인 같으면 눈치를 보며 노숙자를 내쫓았을 겁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달랐습니다. 국자를 탁 내려놓으며 허리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맞받아쳤습니다. 여보쇼? 배고파서 밥 먹으러 온 건 다 똑같은 사람인데 위아래가 어딨어? 밥 먹는 사람 건드리지 말고 꼬우면 당신들이 나가. 김 회장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평생 돈 때문에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했는데 처음으로 돈이 아닌 사람으로 대접받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복자 씨는 그 뒤로도 김 회장이 찾아올 때마다 실은 내색 한 번 없이 밥을 챙겨주고 겨울엔 남편이 남긴 털신까지 신겨보냈습니다. 회장님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돈은 국밥값이 아니라 내가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해준 그녀의 품격에 대한 값이다라고요. 최 변호사의 말에 복자 씨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그저 배고픈 사람 밥 먹인 게 전부인데 그게 이렇게 큰 보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최 변호사는 두툼한 계약서를 내밀며 아주 중요한 조건을 덧붙입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산 상속 사실을 가족, 특히 자녀분들에게 철저히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의 빚을 갚아주거나 사치에 이 돈을 쓴다면 상속은 즉시 취소되고 전액 사회에 환원됩니다. 복자 씨는 잠시 망설입니다. 당장 빚쟁이한테 시달리는 아들 생각이 났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아침 자신을 짐짝 취급하며 냄새난다고 타박하던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지나갑니다. 그들은 엄마인 복자 씨를 사람이 아닌 쓰다 버릴 물건 취급을 했었죠. 복자 씨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비장한 표정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알겠소. 내 약속하리다. 내 인생, 이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소. 최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황금색으로 빛나는 카드키 하나를 건넸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열쇠였죠. 낡은 몸빼 바지 주머니에 차가운 금속 열쇠가 들어오는 순간 복자 씨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기 시작합니다. 국밥집 할머니 오복자는 이제 없습니다. 200억 자산가 오복자의 은밀하고 위대한 이중 생활이 막 시작된 것입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 그곳에 낯설지만 우아한 여인이 서 있습니다. 어제 시장 바닥에서 서럽게 울던 할머니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모습이네요. 복자 씨는 이제 무릎 나온 몸빼 바지 대신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실크 원피스를 입고 있습니다. 창가에 기대어 진한 에스프레소 향을 음미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평생 찾아볼 수 없었던 여유와 기품이 흐릅니다. 믹스커피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던 그녀에게 쓴맛 뒤에 찾아오는 원두의 깊은 풍미는 마치 뒤늦게 찾아온 인생의 맛 같습니다. 복자 씨의 이중 생활은 첩보 작전처럼 치밀하게 이루어집니다.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우는 오전 10시가 되면 그녀는 낡은 장바구니를 드는 척하며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호텔로 직행해 완벽한 변신을 시작하죠. 평생 가족을 위해 혹사당했던 퉁퉁 부은 다리는 최고급 아로마 마사지로 위로받고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마음 편히 보지 못했던 드라마도 대형 TV로 실컷 즐깁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는 가격표를 확인하지 않고 마음에 드는 구두를 신어보며 점원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복자 씨는 더 이상 누군가의 식모가 아닌 존중받아 마땅한 오복자 여사입니다. 하지만 야속한 시계 바늘은 어김없이 오후 5시 30분을 가리킵니다. 신데렐라의 마법이 풀릴 시간이죠. 복자 씨는 아쉬운 한숨을 내쉬며 화려한 옷과 보석을 금고에 봉인합니다. 다시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바지로 갈아입고 고급 향수 냄새를 지우기 위해 일부러 음식 냄새가 밴 안치마를 두릅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집으로 뛰어갑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파에 널브러져 있던 아들 창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어머니, 방금 들어오셨는데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꼭 싸구려 화장품 냄새 같은데. 제발 좀 씻고 다니세요. 제 코가 예민한 거 아시잖아요. 어디 가서 아들 욕먹이지 마시고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방금 바르고 온 건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수입 크림인데 싸구려라니요. 복자 씨는 속으로 내가 진짜 명품 냄새를 알기나 하냐. 겉만 번지르르한 노마라고 비웃어주지만 겉으로는 짐진 미안한 척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 미안하다. 늙은이 냄새가 어디 가겠냐.
하지만 복자 씨는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저녁 밥상을 차리며 소심하지만 확실한 복수를 감행합니다. 아들이 끔찍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소금을 평소보다 2숟갈이나 더 팍팍 넣었거든요. 밥상머리에서 국물을 한 숟갈 뜨자마자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며 어머니, 오늘따라 국이 왜 이렇게 짜요? 혀 마비되겠네. 라고 소리치는 아들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통쾌함을 느낍니다. 며칠 뒤 복자 씨는 호텔 컨시어지의 추천으로 상류층 시니어들만 모인다는 사교 파티에 참석하게 됩니다. 드레스 코드는 우아함이라기에 큰맘 먹고 구입한 짙은 와인색 드레스를 입고 파티장에 들어섭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고상한 척 웃고 있지만 복자 씨는 그 화려함이 어쩐지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불편하기만 합니다. 가식적인 웃음소리와 거칠의 대화에 머리가 지끈거려 그녀는 슬그머니 테라스 쪽 정원으로 빠져나옵니다. 어휴, 이 예쁜 것들이 목말라서 다 죽어가네. 주인은 뭐 하는 거야, 쯧쯧. 화단에 심어진 수국들이 시들시들한 것을 본 복자 씨는 본능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주위를 살피더니 드레스 자락을 걷어 올리고 쭈그리고 앉아 흙을 만지작거리며 화분 위치를 볕이 잘 드는 쪽으로 옮겨줍니다. 손톱 밑에 흙이 끼는 것도 잊은 채 꽃잎을 쓰다듬으며 물을 주는 그녀의 손길은 다정하기 그지없습니다. 수국은 물을 참 좋아하죠. 그걸 아시는 분이 여기 계셨군요. 등 뒤에서 들려온 중후한 목소리에 복자 씨가 화들짝 놀라 일어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희끗한 머리가 멋스러운 신사 한 분이 서 있습니다. 은퇴한 유명 건축가이자 이 클럽의 주인인 강동아 씨입니다. 그는 복자 씨의 흙 묻은 손을 보고 찡그리기는커녕 아주 흥미롭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다가옵니다. 보통 귀부인들은 손에 흙 묻히는 걸 질색하시는데 여사님은 꽃을 진심으로 아끼시는군요. 그 손 참 아름답습니다. 복자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릅니다. 평생 거칠다고 구박만 받았지 아름답다는 말은 5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입니다. 복자 씨는 얼떨결에 흙 묻은 손을 등 뒤로 감추며 수줍게 대답합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꽃이 불쌍해서. 동아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품에서 하얀 손수건을 꺼내 복자 씨에게 건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빛이 얽히며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복자 씨의 볼은 수줍은 소녀처럼 발그레하게 달아오릅니다. 복자 씨의 달력에는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부쩍 늘었습니다. 동아 씨와의 데이트 날짜입니다. 오늘은 미술관 데이트가 있는 날이네요. 복자 씨는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걱정했지만 동아 씨는 어려운 설명 대신 복자 씨가 느끼는 감상을 가만히 들어줍니다. 복자 씨가 이 그림은 꼭 우리 엄마 품속같이 따뜻하네요 라고 말하자 동아 씨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복자 씨는 마음의 눈이 참 맑은 분입니다. 평론가들의 해석보다 훨씬 더 와닿네요. 그 말에 복자 씨는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평생 무식하다, 배운 게 없다는 소리만 듣고 살았는데 동아 씨 앞에만 서면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미술관을 나와 덕수궁 돌담길을 걷는데 동아 씨가 조심스럽게
복자 씨의 손을 잡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이지만 그는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소중하게 감싸줍니다. 복자 씨의 심장이 콩닥거리지만 한편으론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집니다. 이 사람은 내가 200억 자산가인 줄 알 텐데 내가 사실은 국밥집 할매라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할까. 화려한 옷과 호텔 스위트룸, 그리고 교양 있는 말투까지. 이 모든 게 가짜라는 사실이 복자 씨를 괴롭힙니다. 동아 씨가 보여주는 진심이 깊어질수록 복자 씨의 죄책감도 비례해서 커져만 갑니다. 거짓말로 쌓아 올린 행복이 언제 와르르 무너질지 몰라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꿈 같은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현관에는 아들 창훈의 구두가 아무렇게나 벗어져 있고 거실에서는 한숨 소리가 땅이 꺼져라 들려옵니다. 창훈은 머리를 감싸 쥐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복자 씨를 보자마자 대뜸 손을 내밉니다. 어머니, 인감도장 좀 주세요. 제 명의로는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서 그래요. 어머니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알고 보니 창훈은 아이들 유학비와 자신의 품위 유지비로 쓴 카드값을 막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당장 내일까지 돈을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교수 임용 심사에서도 탈락할 위기라네요. 복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만 유 원장의 조건을 떠올리며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안 된다. 이 집은 내 아버지가 남겨준 유일한 유산이야. 절대 건드릴 수 없다. 어머니의 거절에 창훈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주병을 탁자에 쾅 내려놓으며 소리를 지릅니다. 어머니, 제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뼈 빠지게 공부하고 아등바등 살았는데요. 다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교수 되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집이 대수예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허리가 휜 어머니에게 할 소리가 아닙니다. 복자 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숨겨둔 통장에서 200억을 꺼내 아들의 빚을 갚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들을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길임을 복자 씨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다. 내 빚은 내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른다. 복자 씨가 냉정하게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창훈이 뒤에서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두고 보세요. 저 망하면 어머니도 끝이에요. 길거리에 나앉게 해드릴 테니까. 방문을 잠그고 주저앉은 복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200억 통장을 꺼내 봅니다. 통장에 찍힌 수많은 영들이 오늘따라 차갑고 무겁게만 느껴집니다. 밖에서는 빚쟁이 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안에서는 거짓말쟁이가 된 자신이 초라하게 앉아 있습니다. 동아 씨의 따뜻했던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며느리 미영의 눈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세탁기에서 복자 씨의 빨래를 꺼내다가 주머니에서 툭 떨어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거든요. 호텔 VIP 라운지에서 결제된 5만 원짜리 커피 영수증과 발레 파킹 티켓입니다. 미영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남편 창훈에게 달려갑니다. 여보, 이것 봐. 어머님이 요즘 밖으로 놔두시는 게 수상하다 했더니
호텔을 드나드시나 봐. 혹시 숨겨둔 딴 주머니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창훈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돈 가뭄에 시달리던 차에 어머니에게 숨겨둔 재산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마치 동화줄처럼 느껴집니다. 창훈은 당장 어머니의 뒤를 밟자며 아내를 채근합니다. 그 시각 복자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호텔 로비에서 동아 씨를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호텔 뷔페에서 근사한 점심을 먹기로 한 날입니다. 동아 씨는 복자 씨를 위해 미리 예약해둔 창가 자리로 안내하고 의자를 빼주며 신사답게 에스코트합니다. 복자 씨는 동아 씨의 팔짱을 끼며 수줍게 웃습니다. 오늘따라 기분이 참 좋네요. 날씨도 좋고 당신도 좋고. 두 사람이 행복에 겨워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순간 회전문이 돌아가며 창훈과 미영이 들이닥칩니다. 며느리 미영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칩니다. 여보, 저기 봐. 어머님이야. 옆에 웬 남자랑 같이 있는데? 창훈은 두 눈을 의심합니다. 낡은 몸빼 바지만 입던 어머니가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다니요. 창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집니다. 그는 앞뒤 잴 것도 없이 엘리베이터를 향해 뜁니다. 어머니, 지금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찰나 창훈이 손을 집어넣어 억지로 문을 엽니다. 복자 씨는 사색이 되어 굳어버리고 동아 씨는 놀란 눈으로 앞을 막아섭니다. 창훈은 다짜고짜 동아 씨의 멱살을 잡고 흔듭니다. 당신 뭐야? 우리 어머니 꼬셔서 돈 뜯어내려는 제비지?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떨어져. 호텔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고 보안 요원들이 달려옵니다. 복자 씨는 창훈의 팔을 붙잡고 말려보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아들에게는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나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늙어서 노망 나셨어요? 자식은 빚 때문에 중내 사내하는데 여기서 남자랑 놀아나고 싶으세요? 창훈은 며느리 미영에게 눈짓하며 복자 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냅니다. 동아 씨가 이러지 마십시오. 라고 소리치며 막아서려 하자 창훈은 동아 씨를 바닥으로 밀쳐버립니다. 남의 가정사에 끼어들지 마.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둬. 동아 씨가 바닥에 넘어지며 안경이 벗겨지고 복자 씨는 비명을 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건장한 아들의 힘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복자 씨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낚아채며 어머님, 일단 집으로 가시죠라고 싸늘하게 말합니다. 호텔 밖으로 질질 끌려가는 복자 씨의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흐릅니다. 200억 자산가라는 화려한 가면은 벗겨지고 자식에게 억압받는 초라한 노인 오복자만 남았습니다. 멀어지는 호텔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을 걱정스레 바라보는 동아 씨의 모습이 복자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밑바닥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끌려온 복자 씨는 죄인처럼 거실 소파에 앉혀집니다. 아들 창훈은 마치 형사가 범인을 신문하듯 넥타이를 풀어 해치고 어머니 앞을 서성입니다. 어머니,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 돈 어디서 났습니까? 집 담보로 몰래 대출 받으셨어요? 아니면 아버지 유산 숨겨두신 겁니까? 창훈은 아까 며느리가 뺏은 명품 가방을 탈탈 털어 보이며
윽박지릅니다. 가방 안에서는 고급 화장품과 호텔 멤버십 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증거물이 나오자 창훈의 목소리는 더욱 커집니다. 이것 보세요. 이 비싼 것들 살 돈은 있고 아들 빚 갚아줄 돈은 없다는 겁니까? 제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자락인 개뿔, 평생 어머니 등골만 빼먹은 불효자 주제에 말이 많습니다. 복자 씨는 기가 막혀서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돈은 내 돈이다.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창훈은 눈이 뒤집힙니다. 그는 탁자를 쾅 내리치며 본색을 드러냅니다. 상관할 바가 아니라니요. 어머니 재산은 곧 제 재산입니다. 어머니는 지금 판단 능력이 없으세요. 그 제비 같은 놈한테 홀려서 재산 탕진하시기 전에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인감도장이랑 통장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이것은 명백한 협박이자 강도짓입니다. 창훈은 복자 씨의 핸드폰까지 뺏어버리고는 정신 차리실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십니다라며 안방문을 잠가버립니다. 졸지에 감금 신세가 된 복자 씨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치지만 밖에서는 며느리가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동네 창피해요라며 비아냥거릴 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어두운 방 안에 갇힌 복자 씨는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떱니다. 아들은 밖에서 술을 마시며 내일 변호사 불러서 금치산자 신청이라도 해야겠다며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어머니를 정신 온전치 못한 노인으로 몰아 재산권을 뺏겠다는 속셈이죠. 그때 복자 씨는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구형 폴더폰을 떠올립니다. 혹시 몰라 최 변호사와 연락하기 위해 몰래 마련해둔 비상용 폰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원을 켜니 배터리가 간당간당합니다. 복자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변호사 양반, 나 좀 살려줘. 아들놈이 나를 가두고 협박하고 있어.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배터리가 나가며 화면이 꺼집니다. 이제 복자 씨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최 변호사가 이 메시지를 읽기만을, 그리고 동아 씨가 너무 걱정하지 않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좁은 방 안 복자 씨의 눈물이 베개에 얼룩을 남깁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죄가 뼈에 사무치는 밤입니다. 이틀 뒤 복자 씨는 굳게 닫혔던 방문을 두드립니다. 밖에서 어머니, 이제 정신 좀 드셨어요? 라며 깐족거리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복자 씨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힘없는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졌다. 내 말대로 하마. 숨겨둔 돈 다 너한테 주겠다. 그 말에 방문이 벌컥 열립니다. 창훈의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아이고, 어머니. 진작 그러셨어야죠. 제가 다 어머니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창훈은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너스레를 떱니다. 복자 씨는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으며 차분하게 조건을 겁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친척들이랑 내 동료 교수들 다 불러서 잔치를 열어라. 사람들 앞에서 정식으로 증여하마. 변호사도 부르고. 창훈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입니다.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세워주려나 보다 착각한 거죠. 그는 당장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사방팔방 전화를 돌려 어머니가 유산을 미리 물려주신다네요 라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드디어 증여식 당일 호텔 연회장은 하객들로 북적입니다. 창우는 빳빳하게 다린 양복을 입고 입이 귀에 걸려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며느리 미영도 명품 가방을 챙길 생각에 싱글벙글하네요. 그때 사회자의 안내 멘트와 함께 주인공 복자 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복자 씨의 차림새가 심상치 않습니다. 며느리가 골라준 한복이 아닌 호텔 금고에서 몰래 가져온 강렬한 레드 드레스를 입고 있거든요. 굽 높은 구두를 신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는 복자 씨의 모습에 장내가 술렁입니다. 창우는 당황해서 어머니, 옷이 그게 뭐예요? 라고 묻지만 복자 씨는 아들을 무시하고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아들 창훈이가 오늘 아주 기쁜 날이라고 여러분을 모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숨겨왔던 진짜 유산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복자 씨의 손짓에 연회장 대형 스크린이 켜집니다. 창훈은 200억 통장 잔고가 뜰 거라 기대하며 침을 꼴깍 삼킵니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나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도장 내놔요. 며칠 전 호텔과 집에서 창훈이 어머니를 밀치고 폭언을 퍼붓던 영상이 적나라하게 재생됩니다. 최 변호사가 호텔 CCTV와 복자 씨가 몰래 녹음한 파일을 편집해 둔 것이죠. 이어서 창훈의 억대 사채 빚 독촉장과 유흥업소 결제 내역들이 줄줄이 화면을 채웁니다. 저거 꺼. 당장 안 꺼? 창훈이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하객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리고 점잖던 교수 동료들은 혀를 차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복자 씨는 파랗게 질린 아들을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선언합니다. 내 유산 200억은 단 한 푼도 이 페류나에게 줄 수 없다. 이것이 내 마지막 가르침이다. 복자 씨의 통쾌한 한방에 창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자신의 탐욕이 파놓은 함정에 제 발로 빠진 꼴이네요. 난장판이 된 연회장의 정적을 깨고 최 변호사가 단상 위로 올라섭니다. 그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들고 마이크를 향해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공표를 시작합니다. 본 변호인은 고 김무성 회장의 유언 집행인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상속인 오복자님은 유언에 명시된 비밀 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려 했으나 직계 비속인 박창훈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학대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장의 예외 조항인 상속인 보호를 위한 긴급 공개가 발동되었음을 알립니다. 최 변호사는 숨을 고르고 좌중을 향해 결정타를 날립니다. 또한 오복자님의 상속 재산 200억 원은 법적 신탁 관리에 들어가며 폐륜 행위를 저지른 가족들에게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단 한 푼의 상속분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200억이라는 숫자가 귀에 꽂히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창훈과 미영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숨긴 돈이 기껏해야 몇 억 수준일 거라 짐작했던 그들에게 200억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입니다. 창훈은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복자 씨의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매달립니다. 어머니, 200억이라니요.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다 어머니 잘 되라고. 잠깐 눈이 돌았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 조금 전까지 악을 쓰던 며느리 미영도 납작 엎드려 눈물을 짜냅니다. 어머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봐주세요. 저희 이제 길바닥에 나앉아요. 복자 씨는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있는 아들의 손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봅니다. 10년 전 냄새나는 노숙자의 손을 잡아주었던 자신의 따뜻한 손과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은 아들의 탐욕스러운 손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복자 씨는 힘주어 드레스 자락을 획 빼내며 차갑게 내뱉습니다. 내 돈은 사람 냄새 나는 곳에 쓰라고 받은 돈이다. 짐승만도 못한 너희들에겐 이런 한 푼도 줄 수 없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복자 씨의 손짓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창훈과 미영을 양쪽에서 붙잡아 일으킵니다. 창훈이 어머니, 엄마, 잘못했어요. 라고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치지만 경호원들은 그들을 짐짝처럼 들어 연회장 밖으로 끌어냅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아들의 처절한 절규가 사라지자 복자 씨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속이 후련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옵니다. 복자 씨는 엉망이 된 연회장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갑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회전문을 밀고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볼을 식혀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익숙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켠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동아 씨가 걸어 나옵니다. 그는 말없이 복자 씨에게 다가와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아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동아 씨의 따뜻한 품에 안기자 복자 씨가 참고 있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동아 씨는 복자 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줍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디든 가고 싶은 곳으로 말씀만 하세요. 복자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합니다. 어디든 멀리요.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아주 멀리 떠나고 싶어요. 동아 씨의 차가 어둠을 뚫고 도시를 빠져나갑니다. 백미러 속으로 화려했던 호텔과 지독했던 과거가 점점 작아져 점이 되어 사라집니다. 복자 씨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자유를 느낍니다. 70년 묵은 체증이 뚫리고 진짜 오복자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의 한복판, 세련된 3층 건물 앞에는 재단법인 오복이라는 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입니다. 이곳은 복자 씨가 자신의 재산 20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특별한 무료 급식소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노인들과 주머니 가벼운 청년들이 줄을 섭니다. 그런데 풍경이 여느 급식소와는 사뭇 다릅니다. 손님들은 식판을 들고 배식구 앞에 서는 대신 깨끗한 테이블보가 깔린 식탁에 앉아 대접을 받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귀한 분께 따뜻한 밥 한 끼 올리겠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정갈하게 담긴 국밥을 서빙합니다. 주방 안쪽에서 위생 모자를 쓴 복자 씨가 흐뭇한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네요. 그녀는 단순히 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과거 김 회장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사람 대접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제1원칙은 모든 손님에게 존댓말 쓰기와 가장 좋은 식기에 담아내기입니다.
복자 씨는 이제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식모가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워주는 존경받는 이사장님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 외곽의 한 물류센터,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택배 상자를 나르는 중년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창훈입니다. 허세 가득했던 양복과 명품 시계는 온데간데였고 손에는 굳은 살이 촘촘히 박혀 있네요. 그는 빚을 갚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점심시간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던 창훈은 단무지 한 조각을 집어들다 문득 울컥합니다. 따뜻한 밥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1,000원 한 장 버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 미영 또한 대형마트 계산대에서 일하며 인생 실전을 겪고 있습니다. 반말을 해대며 봉투값 50원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따지는 진상 손님에게 고개를 숙이며 그녀는 지난날 시어머니에게 했던 모진 말들을 떠올리고 후회합니다. 화려한 거칠애가 벗겨진 그들의 얼굴은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복자 씨는 가끔 동아 씨의 차를 타고 멀리서 아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짐을 나르다 넘어져 무릎을 문지르는 아들을 볼 때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일으켜주고 싶어 엉덩이가 들썩거립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동아 씨가 복자 씨의 손을 꼭 잡아주며 고개를 젓습니다. 지금 도와주면 창훈 씨는 평생 일어설 수 없습니다. 지켜봐 주는 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입니다. 복자 씨는 눈물을 삼키며 차를 돌립니다. 그날 저녁 재단 사무실로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발신인은 박창훈. 삐뚤빼뚤한 글씨체지만 꾹꾹 눌러 쓴 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머니, 접니다. 못난 아들 창훈이에요. 오늘 첫 월급을 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가 미치도록 먹고 싶네요. 그땐 왜 그게 짠 줄만 알았지 어머니의 눈물인 줄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아서 떳떳한 아들이 되어 찾아뵙겠습니다. 편지를 읽는 복자 씨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집니다. 200억이라는 돈보다 더 값진 유산은 어쩌면 자식에게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가을 하늘이 오늘따라 유난히 높고 푸릅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야외 정원.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결혼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하객석에는 복자 씨가 돕는 재단 식구들과 동아 씨의 오랜 친구들이 앉아 축복의 박수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 입장 순서가 되었는데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보이지 않네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사이로 저 멀리서 강렬한 붉은색 드레스를 입은 복자 씨가 나타납니다. 어머, 저게 뭐야? 웨딩드레스가 빨간색이네. 사람들이 놀라 수군거립니다. 하지만 복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버질로드를 걸어옵니다. 흰색은 순결을 뜻한다지만 복자 씨에게 붉은색은 70년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낸 자신의 열정이자 남은 인생을 불태울 사랑을 의미하니까요. 그녀의 손에 들린 부케에는 특별한 장식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10년 전 김 회장에게 신겨주었던 남편의 낡은 털신을 본뜬 작은 미니어처입니다. 과거의 선행이 오늘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음을 잊지 않겠다는 복자 씨만의 다짐입니다.
단상 앞에 선 동아 씨는 붉은 드레스가 누구보다 잘 어울리는 복자 씨를 보며 눈을 떼지 못합니다. 주례 없는 결혼식,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직접 쓴 혼인 서약서를 낭독합니다. 나 강동아는 오복자 여사가 국밥을 말아주든 스테이크를 썰든 언제나 당신의 가장 든든한 식탁이 되어주겠습니다. 나 오복자는 강동아 씨가 늙어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도 내 인생 최고의 댄스 파트너로 평생 함께 춤추겠습니다. 하객들의 환호성과 함께 두 사람은 수줍게 입을 맞춥니다. 그때 하객석 맨 뒤쪽에서 누군가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습니다. 깔끔한 점퍼 차림의 창훈과 미영입니다. 그들은 차마 앞에 나서지 못하고 멀리서 어머니의 새 출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복자 씨의 시선이 잠시 그들에게 머뭅니다. 창훈이 고개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복자 씨는 옅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줍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잘 살 테니. 소리 없는 화해와 응원이 오고 갑니다. 식이 끝나고 웨딩카 대신 알록달록하게 꾸민 캠핑카 한 대가 식장 앞으로 들어옵니다. 복자 씨가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걸자 엔진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조수석에 앉은 동아 씨가 지도를 펼치며 묻습니다. 오 여사님, 오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복자 씨는 선글라스를 끼며 호탕하게 웃습니다. 어디긴요?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거죠. 내 인생의 핸들은 이제 내가 잡았으니까. 좋습니다. 출발하시죠. 캠핑카가 빵하고 경적을 울리며 벚꽃이 흩날리는 도로 위를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차 뒤편 유리창에는 70세 신데렐라, 오늘부터 1일, 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굽이진 도로를 지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캠핑카 위로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70세 오복자 씨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